3년 후 구청에서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첫사랑과 제 아들을 데리고 있었죠. 한서 씨, 저희 결혼해요. 그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서 씨는요? 혹시 이혼하러 오셨나요? 오늘은 수요일, 날씨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회색빛 안개가 잔뜩 기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구청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이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저는 피폐한 기억만을 안고 돌아섰으니까요. 그 문을 나설 때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갓 1살이 된 아들마저 전 남편 지훈에게 새벽에 빼앗겼죠. 다시 이곳에 온 건 얼마 전 겨우 돈을 모아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를 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등기 절차를 밟으러 왔죠. 이제 온전히 제 소유가 될 집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때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약간의 짜증과 아첨이 섞인 그 목소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쥔 듯했습니다. 멀지 않은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 남편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3년 전보다 머리숱이 듬성듬성해 보였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몇 개 더 늘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짙게 한 채 그의 팔짱을 깊게 한 채 그의 팔짱을 끼고 무엇인가를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사랑. 당시 지우는 이 여자를 위해 저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저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아들마저 빼앗아갔지요. 그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물러서기도 전에 저는 지훈의 다른 손에 이끌려 있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몸에 맞지 않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지훈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뒷모습이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민준이는 올해 4살이 되었을 겁니다. 3년 만에 보니 조금 자란 것 같았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마르고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두어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때 지훈이 무언가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고 정확히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잠시 멍해졌고 이곳에서 저를 만날 줄은 예상치 못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내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민망함이 스쳤습니다. 옆에 있던 서연도 그의 시선을 따라 저를 보더니 저를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경계심과 함께 약간의 경멸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어 속에서 들끓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미 3년이나 지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감정 싸움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마주칠 일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히는 수밖에요.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팔을 놓으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 다다르자 제 시선은 지훈과 서연을 한 번 훑고는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어릴 적 저와 똑같았습니다. 맑으면서도 어딘가 주눅든 듯한. 그는 저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제 마음이 순간 아려웠지만 억지로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다시 지훈에게 시선을 돌리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지훈은 입꼬리를 겨우 끌어올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한서 씨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서연이 먼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팔짱을 끼고 일부러 그에게 몸을 기대며 과시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한서 씨는 혼자 여길, 우리는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한서 씨는 혼자 여길 왜 오셨어요?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습 보아하니 결혼하시나 봐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의 민망함과 당황스러움은 깊은 씁쓸함으로 바뀌었죠.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훈을 한번 매섭게 노려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을 한번 매섭게 노려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옆을 지나던 사람들도 저절로 우리 쪽을 흘끗거렸습니다. 지훈의 한숨은 길고 깊어 제 마음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하러 온 거라면 전 부인이 나를 만났다고 해서 이런 표정을 지을 리는 없잖아. 옆에 있던 서연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지훈의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지경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지훈은 고개를 들어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옆에 있던 서연은 폭발했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있던 손을 맹렬히 뿌리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훈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당신이랑 이혼한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랑 이혼한다는 거예요? 지훈은 눈썹을 찌푸리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서연 씨, 여기서 이러지 마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당신이 다 잘 알잖아요. 내가 당신이랑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데 쉬운 줄 알아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하는 줄 알아요? 난 동의 못해.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투자 구경꾼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소곤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들이 원숭이처럼 싸우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지훈은 이 여자를 위해 아내와 아이까지 버렸는데 이제 겨우 3년 만에 이혼 소동을 벌이고 있다니 자업자득이라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소란에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그녀를 매섭게 노려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해요. 여기서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것도 당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당신이 능력 없어서 돈 못 벌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정말 눈이 멀었지. 당신 같은 사람이야.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는데 정말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싸우다가 몸싸움이라도 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특히 민준이도 옆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민준이를 흘급봤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고개를 움츠리고 지훈의 뒤로 숨었고 작은 손으로 지훈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아파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만들 싸우세요. 여긴 구청이에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 둘의 싸움 소리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싸움을 멈추고 동시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훈의 얼굴색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서연은 여전히 적대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들의 싸움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요. 혹시 한서 씨도 이혼하러 오셨나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민준이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긴 후 저를 보며 약간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에는 탐색과 함께 알아차리기 힘든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이혼 후에도 잘 지내지 못하고 어쩌면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옆에 있던 서연도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망신당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들 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문득 좀 웃겼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의 눈빛은 동시에 어두워졌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러 온 게 아니면 혼자 여긴 왜 온 거예요? 설마 사연 찾으러 온 건가요? 저는 서연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지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등기하러 왔어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지훈과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쩍 벌린 채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한다고요? 서연도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고소한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꿰뚫어 볼 듯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들 둘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난 3년간의 억울함과 고생이 이 순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결혼 등기하러 왔어요. 제 남편은 안에서 줄 서고 있어요. 저는 바람 쐴 겸 나왔다가 우연히 두 분을 만난 거고요. 저는 말하면서 일부러 구청 안쪽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죠. 이 미소는 지훈과 사연의 눈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큰 자극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로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봤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이는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는 여전히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며 마음이 다시 약해졌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어떻든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기억하니? 민준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아빠가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뭐라고? 저는 맹렬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 사람이에요? 지훈은 제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시선을 피하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서연은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서 씨, 이제 와서 알아봤자 뭐예요. 민준이는 이제 내 아들이에요.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어. 당신이 결혼한다고 한들 뭐 어때? 당신은 영원히 민준이를 얻지 못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너무 일찍 의기양양하지 마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언젠가 그 아이를 제 곁으로 데려올 거예요. 바로 그때 구청 안에서 번호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지훈과 서연을 흘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여기 서 있을 수 없네요. 두 분 이혼 잘 하시길 빌어요. 말을 마친 저는 그들 둘의 굳어진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구청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뒤돌아 민준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는데 눈빛에는 더 이상 당혹감이 없었고 호기심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구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청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확 밀려왔지만 저는 여전히 온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의 아빠가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라는 말이 바늘처럼
제 심장을 콕콕 찔러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렸지만 머릿속은 통제할 수 없이 3년 전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와 지우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민준이는 갓 1살이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둘째가 3개월째 자라고 있었죠. 그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귀여운 아들이 있었으며 곧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이 모두 가짜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우는 그때 한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야근과 고객 접대가 잦아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 중이라 몸이 불편했고 민준이를 돌봐야 했기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정말 바쁜 줄로만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카톡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카톡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원래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메시지 내용은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서연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서연이었고 그 뒤에는 키스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모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라니. 저는 지훈이 예전에 제게 말했던 첫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계속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의 대화 기록을 열어보니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통 친밀하대였습니다. 서연은 메시지에서 제가 지훈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불평했고 제가 임신해서 짐덩이 같다고 했으며 민준이는 쓸모없는 존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화가 났고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지훈이 잠에서 깨어났고 제가 그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낚아채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 씨,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며 분노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면 어떤 때요? 지훈 씨, 나한테 말해봐요. 지훈 씨랑 서연 씨, 대체 무슨 관계예요? 얼마나 오래 만났어요? 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예 막 나가는 식으로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서연이랑 사귀고 있어.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 한서 씨,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나 지금 당신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 민준이는 갓 1살이야.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나랑 이혼하자고? 그래,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서 씨, 우리 사이에 사랑은 이미 없었습니다. 한서 씨, 우리 사이에 사랑은 이미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끄는 것도 의미 없어. 재산은 내가 조금 보상해 줄게. 민준이 데리고 난 이혼하네.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졸업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옆에서 고생을 함께 했고 부모님께 부탁해서 돈을 빌려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나와 아이를 버리려고 해?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지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와 서연은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이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용없어. 당신이 동의할 때까지 별거할 거야. 그날부터 지우는 저에게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숙소로 거처를 옮겼고
거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돌아와도 저와 민준이에게 무관심했고 심지어 저와 다투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서연은 더 심했습니다. 서연은 더 심했습니다. 직접 저에게 전화해서 온갖 상스러운 말로 저를 욕했고 자신이 이미 지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며 제가 눈치껏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 중이라 몸이 약했는데 그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기분이 점점 나빠졌고 몸도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아예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저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뱃속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는 유산이 되었고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전화해서 저를 보러 와달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산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겪고 나서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더 이상 지훈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훈이 그렇게까지 비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혼에 동의하자마자 그는 저에게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양육권을 자십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저를 위협했습니다.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저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는 반면 저는 유산 후 직업이 없으니 법원이 분명히 민준이의 양육권을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 몸도 좋지 않아 그와 싸울 능력이 그의 조건을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했었고 그의 조건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조모님은 평범한 농부셨기에 저를 도와줄 수도 없었죠. 빈손으로 집을 나오고 민준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죠. 이혼하던 날도 이곳 구청에 서였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그들 둘을 보며 절망과 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훈은 민준이를 뒤로 끌어당기며 저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서 씨, 이혼했으니 더 이상 얽매이지 마요. 앞으로 민준이는 당신이랑 상관없어. 한서 씨, 다음 분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저를 회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가에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업무 창구를 향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빠르게 절차를 마쳤습니다. 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 있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지난 3년간 그렇게 많은 고생과 억울함을 겪었지만 드디어 제 집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면서 저는 일부러 계단 위를 쳐다봤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이미 없었습니다. 이혼 수속을 마친 건지 아니면 또 싸우다 가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는 그들과 어떤 얽힘도 없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우리 사이의 얽힘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에 다다르자마자 직원 지은이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20대 초반의 아가씨인데 아주 부지런하고 착합니다. 지난 2년간 그녀가 가게 일을 도와준 덕분에 제가 좀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서 사장님, 오셨어요? 서류는 다 처리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다 됐어. 고마워, 지은아. 며칠 동안 고생 많았지? 고생이요.
아니요, 사장님. 제가 당연히 할 일인걸요.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참, 사장님. 어떤 남자아이가 가게에 사장님을 찾아왔었어요. 사장님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민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준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언제 왔어? 지금은 어디 있는데? 제가 조급해하는 것을 본 지은이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30분 정도 전에 왔는데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와서 한서 씨 아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누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했어요. 누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서연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괴롭힌다고 했어? 다친 데는 없어? 어느 쪽으로 갔어?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눈이 빨개서 울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사장님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누가 알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동쪽으로 갔으니 아마 집으로 가는 방향일 거예요. 저는 지은이가 가리킨 동쪽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다급했습니다. 민준이는 분명 몰래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에게 들키면 또 맞을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아이를 찾고 싶었지만 지훈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었고 설령 찾는다 해도 지훈과 서연이 민준이를 만나게 해도 지훈과 서연이 민준이를 만나게 해줄 리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서둘러 위로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 보니 영리해 보이던데. 그 아이 보니 영리해 보이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쉬어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지은이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조급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민준이가 다음에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지은이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모두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계산대 뒤에 앉아 익숙한 주변을 둘러보자 제 생각은 다시 3년 전 이혼 후에 그 시절로 흘러갔습니다. 이혼하던 날 저는 구청을 나서면서 몇 벌의 옷이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유산의 상처는 여전히 은은하게 아파왔고 마음은 텅 비어버린 듯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 날씨가 아주 추웠고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분들이 걱정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평범하게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라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서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면서 모든 일을 말씀드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추위에 떨며 눈물범벅이 된 모습을 보자 엄마는 저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빠는 옆에 서서 눈가가 붉어진 채 계속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국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안서야, 우리 집으로 돌아오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시골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하루 종일 방에 들어박혀 사람들을 방에 들어박혀 아이를 잃고 가정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었으니까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시고 끊임없이 저를 위로해 주셨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서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몇 번의 고비를 겪게 돼.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훈 그 몰인정한 놈은 네가 슬퍼할 가치도 없어. 나한테는 아직 없어. 너한테는 아직 우리 엄마 아빠가 있잖아. 아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서야, 너 아직 젊어. 너 분식 잘 만들잖아. 네가 만든 만두란 찐빵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분식집을 열어서 직접 사업을 해봐. 네 두 손으로 돈을 벌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의 말씀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계속 침체되어 있을 수 없어. 나를 걱정하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평생 그분들을 걱정시켜 드릴 수는 없어.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해. 내 두 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저는 서서히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엄마에게 더 많은 분식 요리를 배웠습니다. 엄마는 분식 솜씨가 아주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저는 한 달 넘게 엄마에게 배우면서 그 솜씨를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을 제게 주시며 제가 도시에서 분식집을 열 자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게를 빌렸는데 위치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식재료를 사러 가야 했고 돌아와서는 반죽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만두를 빚고 찐빵을 찌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람을 고용할 수 없었고 모든 일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지훈과 서연이 저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다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해. 제 분식은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하며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점차 가게에 손님들이 늘어났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은 제가 혼자 바쁜 것을 보고 지금의 직원 지은이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은이가 온 후로는 저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저도 드디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장사가 점점 잘 되면서 저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갚았고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고 진정한 가정을 갖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바로 지난달 드디어 작은 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걸었고 오늘 드디어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저는 제 삶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지훈과 서연을 그리고 민준이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하자 제 마음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 뜬 익숙하면서도 낯선 번호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지훈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그들의 삶을 방해한다고 할 수도 있었죠. 그때 지은이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들고 와서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따뜻한 국물 좀 드세요. 몸 좀 녹이세요. 얼굴색이 계속 안 좋으시네요. 저는 국그릇을 들고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지은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깜빡 잊었네요. 쪽지?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보여줘.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작은 쪽지를 꺼내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몇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분명 민준이의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뒤에는 작은 하트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글자들을 보자마자 제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직 제가 엄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 했고 서연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꽉 움켜쥐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민준이를 지훈과 서연의 곁에서 구해내서 제 곁으로 데려올 거야. 저는 민준이의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몸에 가장 가까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그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처럼요. 눈물은 여전히 눈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쉬어 겨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가게 안에서 올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지은이도 걱정할 테니까요. 옆에 있던 지은이는 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티슈를 받아 눈가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고마워. 우리 일하자. 다음 몇 시간 동안 저는 가게 일에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최대한 바쁘게 움직여 복잡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준이의 겁먹은 작은 얼굴과 쪽지에 삐뚤빼뚤하게 쓰인 글씨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반드시 빨리 민준이를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해. 오후 5시가 넘자 가게 손님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모두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도 몇몇 있었는데 저와도 아주 친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김대호 아저씨는 근처 공장에 은퇴한 직원인데 매일 제 가게에 와서 만두 한 그릇을 먹습니다. 김대호 아저씨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주변의 소식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두를 먹으면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얼마 전에 마포구에 있는 건축 자재 회사 지훈건설이 망할 것 같다고 하던데. 지훈건설이요? 몇 년 전에 잘 나가던 그 회사 말인가요? 옆에 있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그 회사. 김대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옛 동료 아들이 그 회사에 다니는데 요즘 회사 자금줄이 끊겨서 빚을 많이 졌대. 사장도 거의 도망갈 지경이라던데. 그렇게 심각해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 이름이 지훈 씨였던 것 같은데. 젊은데도 예전에 TV에서 인터뷰하는 거 자주 봤는데 기세등등했잖아요.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요? 지훈이라는 세 글자는 마치 벼락처럼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 손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의 회사가 망할 위기라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초췌해 보였구나. 3년 전에 그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잖아.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계속 테이블을 치웠지만 귀는 저절로 그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듣고 싶었으니까요. 김대호 아저씨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 뭐.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때문에 본차는 이혼하고 집안 돈 다 그 여자한테 퍼줘서 펑펑 쓰게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 여자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고 맨날 명품 사들이고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녔대. 그뿐만이 아니라고 김대호 아저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 씨는 그 여자랑 사귀기 시작한 후로는 사업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 결정마다 실수가 잦았고 얼마 전에는 유행 따라 투자한 사업에서 크게 사기당해서 회사 자금줄이 한순간에 끊겼대. 지금은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데 누가 빌려주겠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업자득이네. 좋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좋은 사업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니 이런 꼴이 되는 게 당연하지. 맞아. 그 본처는 사람 참 좋다고 하던데.
예전에 사업 시작할 때도 도와줬다던데. 그런데 돈 좀 벌었다고 은혜도 모르고 아내랑 아이를 버렸으니 지금 이런 꼴이 된 건 다 벌 받는 거야. 나는 또 들었는데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대. 맨날 싸우고. 그 여자는 지훈 씨가 돈 없다고 구박하고 전 부인 아들도 자주 때렸다고 하던데. 이 말을 듣자마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를 때렸다고? 서연이 계속 민준이를 괴롭혔다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지우는 그걸 알았을까? 분명 알았을 텐데도 모른 척했던 거겠지. 민준이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서연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습니다. 김대호 아저씨는 무언가 생각났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참, 한서 사장님도 마포구 쪽 사람 아니세요? 그 지훈 씨 아세요?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생각을 거두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지훈과 어떤 관계였는지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건 차마 회상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으니까요. 김대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옆에 있던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또 지훈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지금 그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집과 차도 모두 담보로 잡혀 생활이 매우 궁핍하다고 했습니다. 사연도 그가 돈이 없어지자 매일 이혼하자고 소동을 벌였고 오늘이 바로 구청에 이혼 수속을 받으러 간 날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 구청에서 지훈이 이혼하러 왔다고 말했던 이유가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어서였구나. 서연이 그래서 돈이 없어서였구나. 정말 부부는 한나란 씨의 죽을 한 쌍의 새와 같지만 큰 재앙이 닥치면 각자 도망치는구나. 예전에 지훈은 서연 때문에 저와 민준이를 버렸는데 이제는 서연에게 버림받았다니 정말 하늘이 내린 최고의 풍자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정도 없었고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기심과 비정함, 그리고 서연의 탐욕과 악독함이 어우러져 그들이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자업자득이지만 민준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지금 몰락했고 서연이 그와 이혼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민준이는 그 집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 안 돼. 나는 반드시 빨리 민준이를 데려와야 해.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곳에 머물게 할 수 없어. 저녁 8시가 넘자 가게 손님들이 점차 줄었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이는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와 지훈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제 집도 생겼고 안정적인 수입도 있으니 민준이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법적으로 민준이의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지금 회사가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 민준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또 민준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또 민준이를 학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자 마음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을 열고 제 작은 보금자리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두 손으로 일궈낸 것이었고 제가 다시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머니에서 민준이가 쓴 쪽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서 쪽지 위에 글자 드었습니다. 엄마가 꼬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민준아, 엄마가 꼬고 싶어요. 무서워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꼭 너를 데려와서 좋은 생활을 하게 해줄게.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익숙하면서도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맞아요? 민준이.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맞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집에 있어요. 몰래 휴대폰 가져와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 여자가 또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아빠랑 이혼하면 저를 버린다고 했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빨리 와서 저 좀 구해줘요. 네? 뭐라고? 그 여자가 또 너를 때렸다고?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였습니다. 민준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지금 당장 너 찾으러 갈게. 엄마한테 말해줘. 민준이는 울면서 주소를 말했고, 저는 서둘러 종이와 펜을 꺼내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지우는 예전에 큰 아파트를 팔고 이곳으로 이사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기다릴게요. 빨리 와주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민준아, 일단 어디를 숨어 있어. 그 여자가 네가 엄마한테 전화한 거 알면 안 돼. 알겠지? 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민준이는 말을 마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다급하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감히 민준이에게 그렇게 대하다니. 게다가 그 아이를 버리려 했다니. 저는 지금 당장 그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당장 민준이를 데려올 수는 없을지라도 서연을 단단히 혼내줘 민준이를 함부로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택시를 잡아 민준이가 알려준 주소를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 앉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민준이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낼 거야. 택시는 빠르게 달렸고 창밖 풍경은 쏜살같이 뒤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 초조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끈처럼요. 민준이의 안전이 걱정되면서도 그에게 빨리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택시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고 기사님도 제가 다급해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약 30분 정도 후에 택시는 민준이가 말한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서둘러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격은 얼룩덜룩했고 계단에는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축축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지훈이 예전에 살던 고급 아파트 단지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알려준 주소대로 해당 동을 찾아 빠르게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3층 왼쪽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에 있니?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설마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한참 후에야 문이 조용히 살짝 열렸습니다. 민준이의 눈물 젖은 작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고 서둘러 저를 안으로 끌어당긴 후 빠르게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엄마.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제 품에 안겨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각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들을까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내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민준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 왔어. 엄마가 여기 있으니 아무도 너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 민준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놓아주고 작은 얼굴을 붙잡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선명한 빨간 손자국이 있었고 입가에는 멍이 조금 들어 있었으며 팔에도 몇 군데 흐릿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 상처들 다 그 여자가 때린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두려움을 가득 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 여자가 자주 때려요. 아빠가 집에 없을 때면 저보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욕하고 밥도 안 줘요. 오늘도 아빠랑 싸우다가 아빠가 돈 못 번다고 화내고는 저한테 화풀이하면서 뺨을 여러 대 때렸어요. 이 악독한 여자. 저는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터져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얼굴에 빨간 손자국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파?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아파요, 엄마. 저는 아픈 건 안 무서워요. 그냥 저를 버릴까봐 무서워요. 오늘 그 여자가 아빠랑 이혼하면 저를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버려서 아빠도 엄마도 다시는 못 찾게 할 거라고 했어요. 안 그래, 민준아. 엄마가 그렇게 못하게 할 거야. 저는 민준이를 꼭 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너를 데려가서 엄마랑 같이 살게 해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정말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엄마랑 함께하고 싶었어요. 지난 3년 동안 매일 엄마를 생각했어요. 정말이야. 엄마는 거짓말 안 해. 저는 민준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의 몸이 순간 굳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 옷을 꽉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어떡해요? 제 마음도 순간 철렁했지만 이내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어. 너는 일단 침실에 숨어 있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 나오지 마. 알겠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침실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거실에 서서 지훈과 서연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과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 씨, 당신이 여긴 왜 온 거예요? 이 망할 놈의 기집애가 우리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여기 와서 또 난리치는 거예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함부로 말하지 마요. 저는 제 아들 민준이 때문에 여기 왔어요. 당신이 감히 그 아이를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버리려고 해? 내가 그 아이를 때리고 욕하면 어때서? 내가 그 아이를 버리려고 하면 어때서? 서연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훈 씨 아들이지.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이미 이 집 식구가 아니야. 여기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으니 당장 꺼져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기도 해요. 저는 그의 친엄마예요. 그 아이를 돌볼 권리가 있어. 저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만약 당신이 다시 민준이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신이 뭔데? 서연은 비웃으면 안 돼. 지우는 옆에서 줄곧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찌푸린 얼굴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 씨, 일단 진정해요. 서연 씨도 일부러 민준이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실수로 때린 거예요.
일단 돌아가요. 일단 돌아가요. 민준이는 여기 있고 내가 잘 돌본다고? 저는 비웃으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민준이 얼굴의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서연 씨가 그 아이를 때리고 욕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어. 당신이 아버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훈의 얼굴은 매우 굳어졌고 시선을 피하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지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다가와 손을 뻗어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진훈 씨를 훈계해. 당장 꺼져. 저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손을 붙잡아 힘껏 뿌리쳤습니다. 서연은 중심을 잃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고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밀쳐. 지훈 씨, 저 여자 좀 봐. 감히 나를 밀쳤어. 지훈은 눈썹을 찌푸리며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서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심하다고? 저는 지훈을 바라보며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3년 전에 당신은 이 여자 때문에 나와 민준이를 버렸어. 3년 후에 당신은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때리고 욕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 여자를 감싸줘. 나한테 말해봐. 대체 누가 심한 거야? 지우는 제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얼굴색은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서연 씨,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당신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요. 저는 민준이의 양육권을 되찾을 거예요. 민준이는 당신들 곁에서는 더 많은 고통만 받을 뿐이야. 저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민준이를 제 곁으로 데려올 거예요. 당신이 민준이의 양육권을 되찾겠다고? 꿈도 꾸지 마. 서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 여자가 민준이를 데려가게 하면 안 돼. 민준이가 가버리면 우리 집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질 거야. 지훈은 저를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서 씨,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난 그 아이 없이는 안 돼.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고 민준이에게 미안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보상할게. 내가 민준이를 잘 돌볼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기회? 저는 당신에게 이미 많은 기회를 줬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이미 나를 한 번 실망시켰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반드시 데려갈 거야.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말을 마친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를 불러내 데려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갑자기 달려와 침실 문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민준이를 데려가려면 내 시체를 받고 가야 할 거야.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나를 자극하지 마요. 내가 당신을 자극하면 어때? 뭘 어쩔 건데? 서연은 고개를 쳐들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능력 있으면 나를 밀쳐봐. 우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침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안에서 뛰쳐나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요. 저 여기 더 이상 있기 싫어요. 서연은 민준이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어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민준이를 제 뒤로 숨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만약 당신이 다시 민준이에게 손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지훈을 바라봤고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서 씨, 정말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야 해요? 당신들이 먼저 나에게 매정하게 굴었잖아.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서연 때문에 나와 민준이를 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어떤 정분도 남아있지 않아.
말을 마친 저는 그들 둘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빠르게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으로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동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작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민준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지만 환한 민준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아파트 단지를 손을 잡고 한 걸음, 아파트 단지를 잡고 한 걸음. 앞으로 제가 꼭 그를 잘 돌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사연은 분명 민준이의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힘든 싸움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 저희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에 탄 후 민준이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작은 손은 계속 제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고 눈빛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우리 이제 엄마 집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거기가 네 집이 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택시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어떤 모습이에요? 안에는 부드러운 작은 침대도 있고 재미있는 장난감도 많아. 다 엄마가 특별히 민준이를 위해 준비한 거야. 민준이의 눈이 반짝 빛났고 얼굴에는 기대감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저는 장난감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요. 그 여자가 아빠 보고 장난감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요. 그 여자가 아빠 보고 장난감은 돈 낭비라고 하고 맛있는 것도 사줄 거야. 장난감은 돈 낭비라고요. 제 난감은 돈 낭비라고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준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고 제 팔을 꽉 안으며 작은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아요. 민준이가 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은 뿌듯하면서도 짠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꼭 모든 사랑을 그에게 주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약 20분 후 택시는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희 집은 3층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정말 예뻐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작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파란색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침대 시트를 만져보고 협탁 위에 놓인 장난감을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억압이나 두려움도 없는 미소였습니다. 이 방 마음에 드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민준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해줄까? 민준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엄마,
만두 먹고 싶어요. 저 맛있는 거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 여자는 매일 남은 밥만 주고 가끔은 밥도 안 줬어요. 그래. 엄마가 지금 당장 해줄게.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신선한 돼지고기와 채소를 꺼내 다지고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곧 따뜻한 만두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만두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만두를 식탁에 놓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와서 저녁 먹자. 민준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만두 하나를 집어 후 불어 입에 넣었습니다. 하나를 다 먹고 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기뻤습니다.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기뻤습니다. 민준이는 먹으면서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주 자기를 때리고 욕했으며 지우는 거의 자기를 돌보지 않았고 가끔은 서연의 이간질 때문에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매일 저를 너무 보고 싶어 밤마다 몰래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으면서 눈물이 더 나지 않을 거야. 저는 조용히 들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민준이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새 옷은 그의 몸에 딱 맞았고 깨끗하게 씻은 민준이는 하얗고 깨끗해서 아주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재운 후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준이의 양육권을 지켜야 해.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근처 유명한 법률 사무소로 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담해서 양육권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장 변호사는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말했습니다. 한서 씨,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 때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한서 씨는 아이의 심신건강에 큰 상적인 수입과 주거지가 있어 아이에게 좋은 생활서 있어 아이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했어 아이에게 좋은 생활서. 마지막으로 아이가 한서 씨와 함께 살기를 명확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법원에서 양육권 판결 시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 변호사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한서 씨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득증명서, 그리고 아이의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서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나와 민준이를 데리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민준이를 보고 매우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사 사장님, 이 아이가 민준이 맞아요. 정말 귀엽네요. 내 아들 민준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을 좀 내야 할 것 같아.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게 일은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나는 지은 언니야. 민준이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제 뒤에 숨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언니, 안녕하세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가게 일을 돌보고 민준이를 돌보면서 양육권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얼굴과 몸의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었고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아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저의 소득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들도 정리했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지훈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의 분노와 협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한서 씨, 민준이를 어디에 숨겼어?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민준이는 저와 함께 안전하게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미 법적인 절차를 통해 민준이의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정했어. 만약 당신이 민준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당신 가게에 가서 난리칠 거야. 장사 못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당신 집 앞에도 가서 난리쳐서 모든 사람이 당신이 아이를 빼앗아간 악독한 여자라는 걸 알게 할 거야. 지훈 씨, 함부로 나를 협박하지 마요.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가게에 와서 난리치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난리치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때 망신당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지훈은 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한서 씨, 우리 좋게 이야기해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난 그 아이 없이는 안 돼. 민준이를 돌려보내주면 내가 돈을 좀 보상해 줄게. 당신의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직 민준이의 여권만 원해요. 지훈이에게 바쳐 말했습니다. 두고 봐. 지훈 씨, 그 마음은 접으세요. 민준이는 당신 곁에서는 고통만 받을 뿐이야.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지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분명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용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지은이에게 말해주고 가게 상황에 좀 더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은이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가게에서 놀고 있는 민준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잘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지훈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빨리 양육권 문제를 확정지어 민준이가 그와 서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지은이에게 맡기고 특히 지훈이 정말 와서 난동을 부리면 그와 직접 맞서지 말고 일단 진정시킨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저에게 전화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지은이는 가슴을 두드리며 안심하라고 서류 준비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민준이는 거실에서 제가 사준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마자 블록을 내려놓고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오셨어요. 저는 몸을 굽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민준이 착하게 잘 놀았어? 말썽 부리지 않았어? 저는 아주 착했어요. 말썽 부리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바쁜 일 많으시죠? 저는 혼자 놀 수 있어요. 방해 안 할게요. 민준이가 이렇게 착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이 정말 착하네. 엄마가 할 일이 좀 있다. 일단 너는 혼자 놀고 있어. 엄마는 방에서 좀 처리할 일이 있어. 엄마는 방에서. 저는 서재로 들어가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 민준이의 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가 말했듯이 지훈과 서연이 민준이를 학대한 더 많은 증거가 있다면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어떤 증거를 더 모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 지훈이 없을 때 자주 자기를 때리고 욕했으며 지훈도 가끔 서연의 이간질 때문에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증거들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직접 지훈의 집에 가서 녹음 장비를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유치원에 갑니다. 서연이 가끔 그를 데리러 옵니다. 어쩌면 민준이의 가방에 작은 녹음 장비를 넣어두면 서연이 그를 데리러 가는 길이나 집에서 그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녹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방법은 약간 위험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아주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민준이의 가방에 숨겨두기 쉽고 쉽게 발각되지 않을 만한 것으로요. 다음 날 녹음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충전하고 민준이를 찾아 몸을 굽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작은 물건이 있는데 엄마 좀 도와줄래? 이걸 네 가방에 넣어둘 수 있겠니?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제 가방에 넣어둬야 해요? 이건 녹음기인데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할 수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내 가방에 넣어두는 건 그 여자가 너를 자주 괴롭힌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야. 그렇게 하면 거번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네가 계속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거야. 민준아,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민준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네. 엄마, 제가 꼭 도와줄 수 있겠니? 민준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착하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녹음기를 그의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는 꼭 기억해야 해. 아무도 이 물건을 찾지 못하게 해야 해. 만약 그 여자가 네 가방에 뭐가 있냐고 물으면 그냥 책이랑 필통이라고 말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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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가게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녹음기가 서연에게 갈각대러 들어왔지만 녹음기가 서연에게 밝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밤 민준이가 잠든 후에 녹음기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와 친구들이 노는 소리, 선생님이 수업하는 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셋째 날 밤 드디어 유용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서연은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오는 길에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오는 길에 이미 그를 유치원에서 대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오늘 유치원에서 또 선생님 화나게 했어. 저는 선생님 화나게 안 했어요. 민수가 제 장난감을 뺏어서 제가 싸웠어요. 감히 말대꾸해. 사연의 목소리는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너는 매를 벌어. 그 직후 녹음기에서 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민준이의 뺨을 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준이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자 제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서연이 악독한 여자, 감히 민준이에게 그렇게 하다니. 저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뒤에는 더 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서연은 민준이를 방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틀박했어.
나오지 마. 밥도 먹지 마.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방 안에서 작은 소리로 울면서 계속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녹음들은 모두 서연이 민준이를 학대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녹음들을 모두 잘 저장하고 만약을 대비해 여러 장 복사해 두었습니다. 녹음 외에도 한 가지 방법을 더 생각했습니다. 지훈의 회사가 빚이 많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그가 빚더미에 앉아 민준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가 양육권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게에서 김대호 아저씨가 그의 옛 동료 아들이 지훈의 회사에 다닌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김대호 아저씨를 통해 그 젊은이와 연락해서 지훈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그가 빚을 지고 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김대호 아저씨가 가게에 만두를 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를 한쪽으로 불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대호 아저씨,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김대호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한서 사장님,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그게 말이죠. 그게 말이죠. 저는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예전에 아저씨의 옛 동네 아들이 지훈 씨 회사에 다닌다고 하셨죠. 제가 그분과 연락해서 지훈 씨의 회사 상황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지훈 씨랑 제 아들 양육권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이런 증거들이 저에게 아주 중요해요. 김대호 아저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아하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먼. 한서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당장 옛 동료에게 전화해서 아들한테 연락해 달라고 할게요. 지훈 그 나쁜 놈은 애 키울 자격도 없어. 제가 꼭 도와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대호 아저씨.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대호 아저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옛 동료 아들이 저를 돕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준 씨였는데 매우 젊어 보였고 눈빛에는 지훈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준 씨가 말했습니다. 한서 씨, 저는 한서 씨와 지훈 씨 일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서 씨와 지훈 씨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너무합니다. 지훈 씨는 정말 너무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직원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훈 씨 회사가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련 증거를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이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 재무제표이고 채권자들이 찾아와 빚 독촉하는 사진과 영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훈 씨가 빚더미에 앉아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말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 씨. 이 자료들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지훈 씨의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이 자료들이 한서 씨에게 도움이 되어 하루빨리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증거들을 확보한 후 저는 즉시 그들을 정리하여 장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장 변호사는 그것들을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한서 씨,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의 승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당장 소장을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장 변호사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걸려있던 돌멩이가 드디어 절반쯤 내려앉았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수고해 주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저는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햇살이 몸에 다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또 한 번의 힘든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가게로 돌아오자 지은이는 지난 며칠 동안 지훈이 난동을 부리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마도 저를 어떻게 상대할지 궁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방법을 쓰든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고 장 변호사의 도움도 있으니 반드시 민준이의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을 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저 칭찬했어요. 착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정말 잘했네. 엄마는 네가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법원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언제 저를 계속 엄마랑 같이 있게 해줄까요? 저는 그 여자 다시는 보기 싫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그렇게 될 거야. 민준아, 엄마가 모든 준비를 마쳤어. 곧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민준이를 꼭 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장 변호사는 일 처리가 매우 빨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소장을 모두 준비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날, 제 마음은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불안한 것은 이것이 저와 지훈의 마지막 대결이었고 민준이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되는 것은 드디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민준이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고 그가 지훈과 서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에게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히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오늘 혹시 누군가 민준이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 좀 더 신경 써서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흔쾌히 승낙하며 저에게 안심하고 일을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장 변호사는 재판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은 엄숙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과 서연도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채 마치 큰 고통을 겪은 듯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지만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자마자 원한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차갑게 그녀를 한번 흘겨본 후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재판석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한서, 피고 지훈, 서연. 오늘 심리할 사건은 원고한서 씨가 피고 지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 민준이의 양육권 변경 사건입니다. 먼저 원고 측은 소송 청구 및 사실, 관계를 진술해 주십시오. 장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 한서 씨의 소송 청구는 친생자 민준이의 양육권을 제 의뢰인 한서 씨에게 변경하여 양육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및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지훈과 서연은 친생자 민준이에게 좋은 셈이다. 첫째, 피고 지훈과 서연은 친생자 민준이를 장기간 학대하고 방치하여 민준이의 심각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둘째, 피고 지훈 씨는 회사가 도산하여 빚더미에다. 셋째, 제 의뢰인 한서 씨는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지가 있어 민준이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민준이 또한 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와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께서 제 의뢰인의 소송 청구를 법에 따라 지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장 변호사가 말을 마친 후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원고의 소송 청구에 반대합니다. 제 의뢰인 지훈 씨는 자신의 아들을 매우 아끼며 단 한 번도 그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서연 씨 또한 민준이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비록 지훈 씨의 회사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을 양육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민준이는 줄곧 의뢰인과 함께 생활해 왔으므로 갑작스러운 양육권 변경은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건경 영유권 변경인 반대 의견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장 변호사는 민준이의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녹음기 음성 파일, 그리고 지훈 회사 재무제표, 채권자 빚독촉 사진과 영상 등 모든 증거들을 판사와 지훈, 서연에게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판사가 녹음기 음성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판사가 녹음기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서연에게 조용히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그녀가 민준이를 욕하고 때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난 후 판사는 서연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피고 서연 씨, 녹음 파일 속 내용은 사실입니까? 당신은 민준이를 장기간 학대했습니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이건 위조된 거예요. 이건 위조된 거예요. 한서 그 여자가 저를 모함하려고 위조한 증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민준이를 학대한 적이 없어요. 위조라고요? 녹음기 구매 기록과 배송 정보도 저희가 모두 가지고 있어 이 녹음 파일의 진실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준이 몸의 상처와 병원 진단서도 당신이 그 아이를 학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변명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장 변호사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얼굴은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지만 지훈은 그녀를 보지 않고 얼굴은 보지 않고 고개를 보지 않고 고개를 보지 않고 이어서 장 변호사는 지훈 회사의 재무제표와 채권자 빚독촉 사진,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이 증거들을 보며 눈썹을 점점 더 찌푸렸습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판사님, 비록 지훈 씨의 회사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는 친구들이 많아 곧 자금을 모아 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양육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그의 사이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친구들에게 돈을 빈고들에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훈 씨는 이미 많은 친구들에게 돈을 다 이런 조건으로 어떻게 민준이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훈의 변호사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지훈의 얼굴도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민준이를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듣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가 선생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 빛났고 달려오려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저으며 오지 말라고 신호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주 착하게 순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판사가 민준이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저씨에게 말해주세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지은과 서연을 한 번 보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아빠랑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아빠랑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는 저를 자주 때리고 욕하고 밥도 안 줘를. 바빠도 저를 욕하기도 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매우 또렷하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서연은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이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리려 했지만 다행히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서연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키운 게 헛수고였어. 감히 여기서 거짓말을 해? 피고 서연 씨,
발언에 주의하십시오. 판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법정이다. 서연은 판사의 말에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민준이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판사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이, 당신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민준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 제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에요. 거짓말 안 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원 경리에게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쌍방은 최종 변론을 진행하십시오. 장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모든 증거들이 피고 지은과 서연이 민준이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능력이 없으며 장기간 민준이를 학대하고 방치했음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제 의뢰인 한서 씨는 민준이를 양육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며 민준이 또한 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명확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께서 법에 따라 제 의뢰인의 소송 청구를 지지하여 양육권 변결에 지지하여 양육권 변경을 판결해. 지훈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습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정말 자신의 아들을 매우 아낍니다. 법원께서 제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예전에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민준이에게도 한서 씨에게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민준이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 아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아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꼭 민준이를 잘 돌보고 다시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이미 모든 증거를 보셨고 민준이의 증언도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이는 지훈과 서연 곁에서는 더 많은 고통만 받을 뿐입니다. 저는 민준이의 친엄마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잘 지켜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민준이를 잘 돌보고 그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디 판사님께서 민준이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어 법에 따라 보십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제 10분간 휴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지훈이 제 앞으로 다가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한서 씨, 제발 민준이를 돌려보내줘요. 난 그 아이 없이는 안 돼. 앞으로 내가 꼭 잘해줄게. 서연이랑도 이혼하고 다시는 민준이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준이가 당신들 곁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와서 잘해준다고? 내가 아직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연도 제 앞으로 다가와 악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 씨, 너무 일찍 의기양양해하지 마. 당신이 소송에 이겼다고 해도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려 장 변호사 옆으로 가서 합의 결과 발표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재판석으로 돌아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조용히 판사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도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판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형 8사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친생자 민준이의 양육권은 원고 한서에게 변경하여 양육하게 한다. 피고 지훈은 매월 양육비 2억 원을 민준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피고 지훈은 매월 양육비 2억 원을 민준이가. 이 판결을 듣자 저는 감격에 겨워 순식간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드디어 민준이의 양육권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앞으로 더 이상 지훈과 서연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 변호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서 씨,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멍한 눈빛으로 모든 희망을 잃은 듯했습니다. 서연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한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 서연 씨, 본 판결은 1심 선고이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불복할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 판결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휴정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원에 나섰습니다. 햇살이 몸에 다 따뜻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자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3년간 제 마음을 짓눌렀던 돌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민준이를 법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이제 계속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겼어. 앞으로 너는 계속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어.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제 얼굴에 뽀뽀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엄마, 너무 행복해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민준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서자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서 폴짝 뛰며 유치원에서 배운 동료를 흥얼거렸습니다. 얼굴의 미소는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찬란했습니다. 그 아이의 근심 없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에 큰 짐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고생이 이 순간 가득한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푸짐한 식탁을 차려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신나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행복한 밥이에요. 그의 말을 듣자 제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서둘러 티슈를 뽑아 눈물을 닦아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줄게. 그 후로 민준이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점점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유치원에서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선생님도 그가 착하고 말을 잘 듣는다고 자주 칭찬했습니다. 매일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그는 제잘거리며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 이야기에 깔깔 웃었습니다. 가게 장사도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착하고 가게 일을 척척 처리했습니다. 많은 장골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나서 저를 동정했고 새로운 손님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새로 단장하고 확장했으며 새로운 직원 2명도 고용했습니다. 제 분식집은 동네에서 작은 명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분식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지훈과 서연에 대해서는 그들의 결말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자업자득한 것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불복하여 정말 재심을 신청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양육권을 되찾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지훈이 빈털터리의 빚까지 졌다는 것을 보고는 지훈과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지훈에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마저 챙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잃고 민준이의 양육권도 잃었으며 회사도 완전히 도산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빚까지 졌죠. 매일 채권자들이 찾아와 빚독촉을 하는 바람에 그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낡은 아파트마저 팔아 겨우 일부 빚을 갚았지만 아직 많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빚을 피해 그는 이 도시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는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매일 힘들게 일하지만 겨우 생계를 유지할 뿐이라고 합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영업부장이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대호 아저씨가 가게에 만두를 먹으러 왔다가 지훈의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훈이 예전에 그의 옛 동료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리려 했는데 목소리가 매우 비굴했다고 합니다. 김대호 아저씨의 옛 동료는 그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김대호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서 사장님, 이 모든 게 지훈이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 뭐. 좋은 날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굳이 아내와 아이를 버렸으니 지금 이런 꼴이 된 건 다 벌 받는 거야. 저는 김대호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결말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준이를 잘 돌보고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싶을 뿐 더 이상 그와 어떤 얽힘도. 지훈은 매달 민준이의 양육비를 제때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전화해서 민준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감정을 고려하여 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예전에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민준이의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조용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이 필요해요. 저는 당신이 그 아이를 다시 상처 입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저에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민준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키가 크고 튼튼해졌으며 공부도 아주 잘해서 반장이었습니다. 학부모 총회 때마다 선생님은 그가 똑똑하고 착하며 책임감이 있는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민준이가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민준이는 잔디밭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며 매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 씨. 저는 고개를 돌려보니 양복을 입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구현 씨였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자 제 분식집 단골 손님이었죠. 구현 씨는 줄곧 제 가게를 잘 이용해 주었고 제 과거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잘해 주었고 다주사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현 씨도 공원에 놀러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쉬는 날이라 산책하러 왔어요. 구현 씨는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민준이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점점 더 귀여워지네요. 네, 지금은 아주 행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구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서 씨, 지난날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저는 한서 씨가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서 씨를 좋아했습니다. 한서 씨와 민준이를 보아했습니다. 구현 씨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구현 씨가 저에게 잘해준 모든 것을 저는 지켜보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저와 민준이를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잔디밭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민준이를 바라보고 다시 구현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민준이는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구연 삼촌, 뭐 하시는 거예요? 구연 씨는 몸을 굽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구연 삼촌이랑 엄마랑 같이 너를 돌봐줄 거야. 어때? 민준아, 앞으로 구연 삼촌이랑 엄마랑 같이 너를 돌봐줄 거야. 어때? 민준이는 힘껏 따뜻했습니다. 저는 주연 삼촌이 좋아요. 우리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의 연을 바라보며 예전에 저는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림자에서 벗어나 저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스스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직 자신이 강해져야만, 자신과 자신이 강해져야만,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땅한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의 나날에는 구연 씨와 함께 민준이를 잘 돌보고 그 아이가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하여 우리들의 작은 삶을 더욱 번창시키고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